생생한 현장 이슈를 색다르게 풀어보는 정치본색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이종근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신박한 주제를 간지나게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왼쪽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는 조상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정치본색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잠룡들의 전쟁입니다. 잠룡이라는 말은 대개 대선을 앞두고 한 몇 년 가까이부터 이제 잠룡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잠재적인 대권 주자를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집권 초기부터 잠룡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건 그만큼 지금 이 집권 여당이 참 안정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뜻으로도 들립니다. 자, 토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크의 주제는 욕설 파문 놓고 벌이는 거친 말싸움입니다. 두 분 모시고 이게 지금 이 온에어 되기 직전에 뭐 토크를 했는데, 여당과 야당이 바뀐 것 같다.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이 색깔이 좀 다르다. 예, 특히 이제 민주당은 언제나 의원들이 활기차게 자기 목소리를 내서 또 골이 아팠는데, 그리고 또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언제나 일사불란해서 왜 이렇게 활기가 없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이제 거꾸로 됐어요. 자, 현재 상황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신인규 변호사부터. 예, 저도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위기 속에서 상당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무한한 책임을 부담하는 집권 여당의 이제 일원으로서 저는 참 죄송한 마음을 일단 금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또 원칙을 지키는 문제도 있고 또 다양한 견해들이 공존하는 법인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이렇게 묵살되고 사실상 강자들에 의해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이제 조직되는 이제 그런 경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대해서 상당한 좀 심각성을 느껴서 또 바른 목소리를 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지만은 또 당이 건강해지는 저는 자정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이 조용하고 일사불란한 모습은 있지만은 지난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 뉴스의 중심에는 국민의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도 이슈를 다 가져가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이슈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도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상우 변호사, 어쨌든 네. 바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어떨까요? 일단은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3번이나 연급 후 선거를 이긴 정당이 맞나, 뭐 그런 생각은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아서 위험하다고 본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데,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층과 그다음에 이른바 중도층에서 요구하는 그 수요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변화의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다른 목소리를 그러니까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도부를 향해 다른 목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른바 지금 주류 세력의 교체가 사실상 이루어졌거든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당의 주류라고 불려왔던 이른바 친노 친문 세력에서 세력 교체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 당 내 또는 그러니까 당 지지자들 그뿐만 아니라 일반 무당층에서까지 일정 부분 요구하는 소구를 좀 충족시켰다고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요구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과정인지, 아니면 정말 지금 막 정권을 창출했는데 그 창출한 정권에서 뭐 자기의 이익이라든가 뭐 어떻게 보면 권력을 조그마한 권력들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닌지, 그런 부분을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변 말씀을 내가 좀 정리를 하면 이 노선 투쟁이라든지 가치 투쟁, 그런 것들은 정당 내에서 언제나 있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가치를 놓고 싸우는 거냐, 뭐 이념을 놓고 싸우는 거냐, 뭐 그게 아니라 이 말 때문에 저 말 때문에 이 욕했다 저 욕했다, 이거 갖고만 싸운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이 진정한 어떤 그런 이 가치 투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준석 당대표는 그나마 그런 가치 논쟁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치 논쟁이 이른바 중진 의원들에 의해서 논의되는 게 아니라, 저 버르장머리 없네, 그냥 그런 식으로 끝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내 분란이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비난에 그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자, 부분들을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배원한테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꽤 많이 이 코너에서도 또 말씀을 하시고 또 필요를 했으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세력 교체 문제다라고 신배원이 또 아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세력이라는 것, 즉 집권에서 바로 성공한 여당이 세력을 교체한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신들의 노선과 자신들의 이념과 자신들의 주류 세력이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로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체에 대해서 사실상 수요가 별로 없는데 세력 교체를 지금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세력 교체라는 측면으로 한번 또 국민의힘 상황을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 예,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상황을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전에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과거 보수, 구태 보수, 거의 어떻게 보면 수구적인 측면까지도 볼 수 있는 그 세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 주류를 이루고 있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지금 여전히 부정하는 세력들이 지금도 스물스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뭐 전통 보수라고 한다면은 이제 구보수죠. 이제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이제 오세훈 시장 또 그 이전으로 가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당의 체질을 바꿨거든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도권 중도를 강화했던 겁니다. 그리고 서진 정책을 얘기했고 한 번도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2030 세대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기저에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 그 위선에 대해서 내로남불에 대해서 분노한 민심이 사실은 바람이 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원외의 30대 인사가 당의 대표로 됨으로써 이제 세대 교체의 바람까지도 이제 같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응집을 해서 사실은 대선까지 치렀고 지선까지 승리를 이루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집권하고 나서는 사실상 또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안타깝게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이 딱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하면은 윤리위에서도 징계한다고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정당 내부인으로서도 아프지만 쓴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민주당에서 과거에 청와대 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받고 국회에서 아무 비판도 하지 못했던 그거와는 저는 차별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노선을 하나 나누자면은 이것이 무슨 보수 내부에도 여러 가지 비전이 있을 수 있지만은 거기까지도 저는 못 왔다고 보고요. 과거의 인물 추종 정치, 쉽게 말해서 친박, 친이 그 인물 추종 정치가 지금은 친윤으로 온 겁니다. 저는 당당하게 방송 나와서도 저는 그런 식으로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어떤 자리를 받거나 거기에 노선에서 잘못된 거 지적도 못하는 저희는 이런 정치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전과 노선을 가지고 다투자 이런 얘기고 민주당만 한 말씀 드리자면은 뭐 이재명 대표로 교체됐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 그러면 국민들이 감동을 못할까요? 왜 국민의힘의 그런 실책과 여러 가지 못하는 실망감이 민주당으로 이어붙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심판받았고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대표로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세 번의 부활 속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성과 성찰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수사가 들어가면은 보복 수사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리로는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스픽스의 정치본색이 내놓은 주제랑 약간 좀 다른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신변이 말씀하신 거 한 1분 정도로 좀 반론 좀 해주신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당선자는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이른바 법의 방탄복을 입어요. 왜냐하면 불소치 특권을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낙선한 후보자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뭐 가차없이 수사를 한다. 그 자체로 불공평해 보이거든요. 법의 불공평을 드러내는 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거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번 정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상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지금 예를 들면 성남FC 사건은 3년, 4년 동안 수사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조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을 조사하지 못해요. 그 정도로 탈탈 털었는데도 조사하지 못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니까 제대로 수사를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주류 세력은 이재명 대표 쪽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가장 당내에서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이거 이른바 전해철 전 의원이 당시에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을 지휘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시절이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안 되는 사건을 되게끔 억지로 털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지금 비단 이재명 대표만을 향해서 그런다면 또 그럴 수 있어요. 특정 인이 뭐 이렇게 실수한 게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돌아보면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감사 조사를 그다음에 수사까지도 지금 뭐 거침없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정부에서 그렇게 예를 들면 그 기관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죄다 처벌했는데 지금 기관장을 억지로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뭐 먼지털이식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좀 다시 정리를 하면 신변이 마지막에 이야기한 건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다면 주류를 교체했다면 네. 주류과 비주류가 교체되고 세력 교체를 했다면 지지율이 그만큼 올라야 되는데 네. 지지율이 안 오른 것은 그 주류 세력 교체가 사실상 지난번에 계속 실패했던 세력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반론을 지금 그러니까 사법 처리 이거랑은 좀 별개의 예. 답변인 것 같아서. 신 변호사님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두루 좀 보셔야 되는데 이미 역전된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인정하셨듯이 그리고 저도 물론 인정하고 있듯이 3번 연거푸 선거에서 실패한 정당치고 이렇게 빨리 지지율이 회복되는 경우는 물론 우리가 꼭 잘해서는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반사 이익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저도 뭐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기서 좀 더 끌어올리는 건 민주당이 대한정당으로서 얼마나 많은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대가 아마 이번 국정감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뭐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본류로 좀 돌아가죠. 우리 네. 민주당 얘기하려고 만난 저 거 아니라. 하나만 반박하면 안 됩니까? 아, 네, 그러면 예. 하나만 30초. 하겠습니다. 30초만 주십시오. 예. 그 뭐 지금 누구 찍어내기 얘기하는데 이재명 시장 시절에 그 황무성 사장 네. 찍어낸 거 다 녹음도 나왔기 때문에 뭐 네. 찍어내기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색한 것 같고 저는 검찰 얘기하셨는데 뭐 전해철 장관은 행안부를 이제 관할하는 이제 경찰 쪽이었고 맞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시절이었고요. 당시에 FC 그 성남 FC 관련해서 박은정 지청장하고 또 박하영 검사가 충돌까지 있었다. 근데 수사를 완벽하게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공색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더 진행하면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도돌이 있으실 거 표가 알아요. 되네. 그런데 도돌이 이거 표라서. 더 진행하면 제가 시간을 아니, 더 썼나요? 이게 30초만 딱 하겠습니다. 둘 다- 국민의힘 지금 사실 좀 이렇게 해부하고 더 깊게 좀, 들어가시죠. 회초리 좀 이렇게 때리려고 만났습니다. 다음 기회에 두 분이 뭐 네, 이게 둘 다 아마 변호사라서 더 약간 크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제대로 한번 또 그 문제를 좀 상정을 해볼게요.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집권 여당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네. 두 분한테 좀 더 깊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토크 2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그 주제가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이 거친 말싸움이 당권 주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잠재적으로 또 이 당권 주자가 대권 주자까지도 이렇게 포함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보통 지금 말씀을 높이시는 분들 보니까 홍준표, 유승민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두 분 다 아마도 자 김기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현 의원도 또 안철수 의원도 지금 뭐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네 사람이 지금 조금 더 유력한 다른 후보들보다 유력한 당권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문제, 발언 문제를 놓고 약간씩 지금 다른 어떤 결을 굉장히 많은 결을 보이는 것도 유승민 전 의원이지만 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당권 주자들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지금 당권 주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가처분 결정도 보기 전에 벌써부터 당권 얘기하는 게 저는 매우 성급하다. 저는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저는 민주주의에서는 뭐 소수자들 다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도 있고 조경태 의원도 있다. 네. 이 얘기도 말씀은 또 드리고 저는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상당히 중앙정치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광역지자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 선출직 공무원이죠. 이런 식으로 중앙정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적도 많이 없었지만은 저는 그 행태 자체가 매우 저는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비판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모순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양비론 하면서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무슨 뭐 보수에 대해서 개혁을 외치면은 뭐 연탄가스에 비유하면서 뭐 굉장히 당을 뭐 이렇게
흔들고 있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과거 탄핵을 또 소환하거든요. 저는 이런 것은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던 굉장히 그 중진 정치인으로서 저는 마땅히 이런 것들은 좀 벗어버려야 될 구태적인 모습 아니냐. 저는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은 과거에 우리가 탄핵을 당했고 잘못한 게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럼 그게 다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특검에서부터 이 수사를 했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럼 잘못했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지금 당권 주자들이 자신들의 그 소위 말하는 몸집을 이제 불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세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로의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는 거다. 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제가 좀 보충 이 답변 듣고 싶어요. 홍준표 시장만 얘기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의 개돼지 발언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당에 대한 현재의 문제의식,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네. 굉장히 문제가 있고 저도 세게 발언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는요, 지금 당이 너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조금 잘못하면은 조금 비판하면 될 일인데 지금 잘못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마 총체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걸로 보이고 상당히 국민을 우습게 보거나 우롱하는 행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건전하게 비판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와야 건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그것이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 이 쓴소리가 내부 총질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 내부 총질로 인식하는 그 잘못된 반민주적인 인식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자 이제 네. 신변이 네. 남의 집안 분란 그걸 구경하시는 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 저 평가를 사실은 해주신다면. 홍준표 지금 시장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우리가 뭘 잘못하든 잘하든 우리끼리는 보호해야 돼. 이게 그게 그 스스로 내로남불을 인정하는 발언이에요. 우리끼리는 보호해야 돼. 우리끼리 서로를 비난하면 안 돼. 아니 그렇게 서로 내부에서의 건강한 논의조차 틀어막을 거면 그게 어떻게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유승민 전 대표,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너무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좀 시인하고 가자.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얘기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사실은 해프닝, 그러니까 혼잣말하면서 약간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혼잣말이 해프닝으로 끝날 걸 거짓말 프레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최고 지도자의 거짓말은 그 정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걸 고언해줘야 될 당 입장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홍위병처럼 나서가지고 고발을 하고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사실은 유승민 의원 같은 존재가 없는 게 저희들은 좋아요. 그 방향 그대로 계속 가면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에서 분명히 다시 심판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줬다. 3번의 선거를 연거푸 승리한 건 맞지만 그 선거의 텀이 되게 짧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은 2년 이상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들을 스스로가 지금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좋은 대응 방안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굳이 대응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알아서 이른바 똥벌을 차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저희들은 별로 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말을 아끼고 침묵하다가 제가 볼 때는 뭐 이양희 지금 윤리위원장의 부친 대신에 이철승 전 의원의 어떤 일화를 소개했어요. 근데 그 일화를 소개를 뭐 이양희 지금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라는 식으로 언론에서 받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례는 이른바 너무 명백하게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극복하려고 할 때 어용 이렇게 전문가들을 동원한단 말이죠. 그 어용 전문가들을 동원하는 사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상태를 비판하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뭐 소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그게 바이든이 아니고 다른 난리면으로 들릴 수도 있고 이게 부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이거는 자막을 쓴 게 잘못이다. 이런 정치 프레임에 갑자기 한복판에 들어와서 같이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아울러 비판하면서 지금 당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걸 굉장히 세련되게 비판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민주당이 그렇게 다른 목소리를 그렇게 북돋워줬나 하는 생각도 잠깐 들거든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네. 쓴소리가 어떻게
그 제압된 과정들이 역력히 네네. 보였잖아요. 네네. 그것도 역시 당의 어떤 소수의 목소리를 그렇게 이 당이 북돋워주고 네. 뭐 하는 어떤 느낌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지지자들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지자들이 내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기서 좀 강성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개딸 뭐 이런 그렇죠. 그 지지자들을 예,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지자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예. 그 지지자들의 편성하는 어떤 구체적인 정치인의 행태를 비판해야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지자들의 편성에서 지지자들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 방향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간다거나 그러면 그 행동을 비판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내려와라. 이런 비판을 한다고 하면 해당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떠한 행동들이 잘못됐으니 이건 바꾸고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은 그 말할 자유를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한 것도 그렇죠. 많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구체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재명 네. 대표 자체를 비판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박지원 사례가 아니라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여당과의 관계,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관계와 저는 비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당 과거도 잠시 소환하면 당시 임대차법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고 고치자, 그 최대한 좀 천천히 가자, 의견을 수용하자 이랬는데 청와대에서 오다가 내려왔는지 뭐가 내려왔는지 그냥 일사불란하게 따라갔고 아무도 비판 안 했거든요. 또 하나 검수완박 얘기할 때 대통령 임기 종료 전에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면서 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른 소리가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조응천 의원 정도 뭐 기권하고 뭐 그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가 전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여야 불문하고 과연 건강한 여당과 집권 그 청와대 또 대통령실의 관계는 무엇이냐? 전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엔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공천만 생각하면은 당연히 뭐 공천을 누가 할 것이냐 하면서 청와대를 대통령실을 바라보는지는 모르겠는데 헌법기관이 뭡니까? 다 국민들이 대통령도 선출하고 국회의원도 똑같이 선출하거든요. 그 표에 등가가 없습니다. 똑같이 선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신분은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부와 행정부라는 근본적인 삼권 분립 하에서 여당에 대해서 정책을 좀 더 뒷받침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마치 부장님과 과장님 관계 같아요. 부장님이 오다 내리면은 과장님들이 일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저는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갈 수 없다. 그러면서 다른 소리하고 좀 비판적인 얘기하면은 막 너 다른 편이지? 너 저쪽으로 가. 뭐 이런 식이에요. 전 이런 것은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온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정확하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다른 편이지 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적어도 당내 내부자라면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은 자제해야 돼요. 단지 그 행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된 행위를 정확히 짚어서 이거는 잘못됐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이런 법안에 대해서 그 반대 입장 냈다고 그 사람을 그 내부적으로 공격하는 요 행위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멈추자.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본인의 실수를 그러니까 이른바 언론 탄압 프레임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반대자를 갖다 탄압하는 형식의 프레임으로 간다는 건 그러면 그 부분을 비판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 이래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논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좀 귀 기울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걸 혼동화해서 예를 들면 구체적인 행태를 비판했는데 왜 너 나를 인정 안 해? 라고 얘기해버리면 거기서 또 건강한 논의가 안 되거든요. 네. 아니 두 분 말씀에 이제 조금씩 일치가 되는 부분은 다르긴 하지만 이게 비난과 비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비판이란 건 뭐 정책이라든지 혹은 뭐 행태 뭐 이런 것이지만 비난이라는 건 그 자체를 그냥 너는 안 돼. 뭐 네. 이런 식으로 정치인 그 본인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토론이나 논쟁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조금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죠.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 좀 분석을 부탁드리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좀 보면, 그러니까 지금 당권 주자, 물론 이 당권 주자라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흐름은 조기 전대로 가는 어떤 흐름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좀 해보면 홍준표, 유승민은 얘기했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스탠스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또 이준석 전 대표를 좀 옹호하는 그런 스탠스예요. 김기현 대표는 더 비난하는 스탠스고. 예, 뭐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랑 사실 원내대표로서 호흡을 한번 맞췄던 사이죠. 그리고 상당히 당내에 신망이 두터우신 분이고
뭐 인품도 상당히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태에서는 초기부터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면서 상당히 반헌법적인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당의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윤핵관 세력들하고 손을 잡았죠. 그래서 빨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당권 레이스를 빨리 좀 조기에 좀 발전시키고 싶어 했는데 본인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원들이나 뭐 여론에 전혀 주목이나 힘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에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지금 국민들의 수도권 민심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비대위 전환하는 거 잘못됐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준석 대표도 참여해서 당을 좀 이렇게 아울러서 가야 된다. 이런 쪽의 스탠스를 많이 보였거든요. 그게 뭐 이준석 대표 좋아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소신을 저는 밝힌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높이 평가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당권에 조금 이렇게 너무 욕심이 큰 나머지 뭐가 옳고 그른지를 지금 많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당권이라는 것이 다음 총선을 공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다 보니까 여기에 다 지금 몰입을 너무 과몰입 상태다. 전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조금은 당권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고 과연 본인들이 이 당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어떤 비전으로 이끌 것이냐, 좀 이런 얘기들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사실은 저는 김기현 지금 전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분이 되게 조급하구나. 굉장히 뭔가 초조하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말이 거치세요. 원래 그런 스타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이렇게까지 말을 거칠게 하시는 분이었나 싶어요. 기자들도 조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세게 말을 하시나? 결국에는 그 반대쪽 포지션.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전 대표라고 얘기하든지 대표라고 얘기하든지 대표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그에 대해서 좀 온건한 입장을 취하거나 동조하는 입장이거나 그런 두 부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지지하는 입장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의원도 약간 어떻게 보면 온건하게 좀 대하자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아울러 품고 가자. 근데 그래서 나름 각자 자리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포지션밖에 없다라고 볼 때 본인이 그렇다고 딱 또 윤핵관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어필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누군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이제 이쪽 표는 다 내 거야. 나를 좀 바라봐줘. 하는 그 심정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를 쳐다봐달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말도 더 세지고 더 공격적이고 심지어는 거의 욕설에 가까운 거친 말들을 쏟아내시는 게 아닌가. 그게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 본인이 이번 당대표가 아니라 보다 큰 정치를 하기 위한 어떤 한 수였다면 지금 수는 굉장히 큰 패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지금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죠. 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보기에 자기가 볼 때는 지금 이 포지션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유승민 의원처럼 아예 그쪽으로 가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지금 국민의힘의 이른바 코어 지지층들을 좀 달래가면서도 놓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 가지고는 자기의 대권 플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지지세를 가지고는 이제 이른바 과반을 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올려면 너무 그렇게 강성으로 가서는 답이 없다. 본인은 5년 뒤 대권을 분명히 생각하고 계실 텐데 5년 뒤 대권을 바라봤을 때 지금 당장 당권 하나를 지기 위해서 그 프레임으로 갔다가 본인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위험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 토크2로 넘어가면서 약간 좀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당권 주자는 아니죠. 왜냐하면 2년 그러니까 대권을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죠. 대권 그렇죠. 담령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당권 주자라고 할 수 있고 홍준표 시장은 시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근데 거의 당대표 경선 나온 수준의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이것도 거예요. 사실은 지방에 계신 분들의 초조함이거든요. 지방에 이렇게 왜 이렇게 다 초조한 분들만 있는지 아니 근데 뭐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고 제가 사회자지만 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건 이재명 당대표가 뜬 건 사실 성남시장 시절에 네. 끊임없이 트위터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네. 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그 체급이 커졌다. 그러니까 뭐 예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은 더 키울 체급도 없어요. 이미 다 클 때까지 크신 분인데 그렇죠, 당연히. 이재명 대선 사례랑은 후보까지 좀 다르죠. 네. 아하. 대선 후보까지 나오신 분이니까 두 번이나 네. 나왔기 때문에. 또 대통령은 안 되셨으니까 어쨌든 그분한테 하여튼 초조하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준석 대표는 사실 아주 가처분 결과도 안 나오고 또 앞으로 예고된 가처분도 많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아직은 끝난 게 아닌데 유승민 전 의원이 계속 이 전쟁터에 참전을 함으로써 만약에 조기 전대로 갔을 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대신해서 유승민 의원이 그럼 참전을 완전히 하는 거냐?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거기서 멈춰야 된다, 싸움을. 왜냐하면 자기가 존경하는 또 자신의 아버님의 친구분이 그러니까 저 당권을 도전함으로써 이게 말이 안 돼, 전대도 말이 안 돼, 이렇게 계속 이 룰에 대한 또 제도에 대한 싸움을 계속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유승민 대표랑 이준석 대표의 그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아는 한에서 두 분이 무슨 뭐 관계가 그렇게 깊어가지고 서로 양보하면서 누가 가면은 밀어주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현직 대표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전 대표 말씀하실 때 이준석 대표 측 대리인에서 현 대표로 써달라, 그리고 괄호 열고 당원권 정지 6개월, 이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모든 언론에서 그냥 전 대표 하면서 다 그냥 조기 전대로 그냥 분위기 흐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사실상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 분립에 따라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면은 전 이런 것도 방송사도 책임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유승민 대표 나가는 문제는 유승민 대표가 결정할 문제고요. 이준석 대표가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현직 당대표로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법정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나간다고 해서 뭐 이준석 대표가 발언량을 줄이거나 뭐 해야 될 일을 안 하거나 이럴 관계가 아니고요. 유승민 의원은 유승민 의원으로서 정치적 선택하시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연관해서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유승민과 이준석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아니 뭐 저는 두 분이 정치적인 지향점이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궁극적으로는 경쟁 관계에 서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그 같이 지향하는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른바 새로운 보수를 재구성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지층이 약간 겹치거든요. 그 겹치는 부분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 대표도 향후 정치 행보에 있어서 본인이 지금 갈등 관계, 그러니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번에 대표가 끝나고 그러면 다음 당대표 출마를 안 할 것이냐. 왜냐하면 다음 당대표 출마 외에 본인의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당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른바 나름 당심은 꽤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른바 여심에서는 굉장히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심에서 지지가 밀리는 상황에서 본인이 실제적으로 당권을 확보하지 않고 다음에 하다못해 출마라도 할 수 있을까, 공천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본인의 임기를 마치고 새로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이준석 대표도 출마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포지션을 어떻게 이렇게 딱 정해서 양측의 어떤 관계를 풀어나가기보다 각자 자기의 메시지로 나가서 어떻게 보면 당원이나 국민들의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잘 몰라서 두 분 변호사니까 여쭤보면 이번에 만약에 인용이 된다. 예. 하면 법원 결정문 1차 결정문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최고의 기능 상실이 아니다, 최고위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김영태 최고위는 아직 최고위 현재 살아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그리고 한 명을 더 보고를 해라, 그러니까 저 최고위원을, 그러면 4인으로 구성이 되지 않느냐.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하면 3대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 계산을 하면, 예, 표 계산을 하면 4명이 예를 들어서 뭐 안건을 올렸어. 그럼 3대 1이 되죠. 그러면 조기 전대하자라고 했을 때 그냥 이 최고위가 결정을 그렇게 해버리면 조기 전대가 가능하지 최고위가 않나요? 조기 전대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최고위는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이준석 대표 임기 하에 선출된 최고위이기 때문에 네. 그 최고위가 스스로들을 해산할 수가 없고요. 해산을 하려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거리가 아니거든요. 사고 상태입니다. 돌아와서 이준석 대표가 나 그만두겠다, 그러면 합의가 돼서 조기전대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다수결로 해가지고 조기전대가,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위가 법원에서도 총의라고 하거든요. 구성원의 총의를 해야 되는데, 이 총의의 뜻은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는 사람들 9명이죠. 그 9명의 일치된 만장일치의 의사가 있어야 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총의를 모아서 가야 된다, 비대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과거 비대위 출범에서 비대위 지도부 전체 합의 없이 그냥 일반 결정한 사례가 없어요. 일단 못 가요, 예, 비대위. 일단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원에서 이게 아주 법기술적 측면에서 어떠어떠한 조항 이런 거를 언급한 게 아니고 정당의 민주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조항을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 그 지금 현재의 비대위의 논리는 뭐냐면 당원 당규를 다 개정했다. 개정한 당원 당규에 따르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원 당규라든가 이른바 정당법 수준에서 위법을 판단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재판부가 헌법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적 관점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당의 민주성의 기본은 당원 민주주의인데 당원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형태로 이렇게 지도부가 임의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그 국회에서 이 정당 지도부 내 구성원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걸 그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여서 그런 방식으로 가능할지 저는 의문입니다. 저도 하나만 보태면요. 지금 당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좀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나이도 젊고 배지도 없다 보니까 그냥 좀 무시하는 게 깔려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그 개인에 대해서는 뭐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예, 무시하는 건 본인 자유인데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대표가 붙지 않습니까? 이 대표라는 것은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모든 국민과 모든 당원들이 투표를 해 가지고 선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여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무게감과 크기는 우리들이 개인적 감정으로 밉고 싫고 없어졌으면 좋겠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과 지금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권위라는 것을 지금 좀 혼동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또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로 또 흘러갔습니다. 블랙홀입니다. 그러게요. 블랙홀인가 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수수백일인가 파국 예고인가 이게 굉장히 멋있는 그 셰익스피어의 희곡 제목 같긴 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망을 해보는 겁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권 주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니까 이 주제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 당은 또 당심보다 민심이 훨씬 더 비율이 높죠. 민주당보다. 지금 현재 민주당은 여론조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퍼센티지가 참 낮지만 이쪽은 50대 50까지 올라왔잖아요. 저희는 당대표는 당심이 7이고요. 민심이 3입니다. 7대 3입니다. 아, 7대 3. 아, 7대 3인가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민주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의원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당심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대의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책임 당원이 골고루 70% 들어가서 투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리당원 플러스 이른바 대의원 그래가지고 옛날 대의원이 훨씬 많았죠. 굉장히 높았죠. 근데 40%.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비율을 많이 줄여서 지금은 이제 일반 여론조사 비율이 한 25% 정도 25%. 들어가는데 네. 그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좀 더 높다고 얘기하면 굳이 높다고 얘기하면 높다고 볼 수도 있고요. 특히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예비 경선이 있어요. 그 네. 예비 경선에서는 5대5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 50%가 경선에서 참 예비 경선이 예비 경선에서 50%가 있어요. 본 경선에서는 이제 7대 3이고 3입니다. 저희는 예비 경선에서는 오히려 대의원들이 다 그냥 선출하는 구조여가지고 좀 최초의 후보들을 추리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민심 반영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되게 부러워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네, 정봉주 그렇습니다. 전 의원 같은 왜냐하면 경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본 후보가 돼야 당원들에게 어필을 할 기회도 갖는 건데 본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대의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는 불가능한데 대의원들이 지역위원장들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선출되는 구조가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제가 꺼냈냐면 이 당심과 민심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7대 3 정도입니다. 근데 민심이 참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된 것도 당심과 민심에서 나경원 그때 후보가 상당히 당심을 장악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한 게 여론조사에서 확실하게 또 이준석 대표가 앞섰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이제 그 나경원 후보를 눌렀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 상태라면 물론 이준석 대표는 아직 대표라고 신인규 변호사의 입장을 제가 전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서 전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당심의 핵심은 무엇인가? 과연 당심이 우리가 보통 지금 얘기하는 주류 즉 윤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럼 윤심의 향배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아까 얘기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일단 선거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인물 구도 바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물로 봤을 때는 지금 당대표 후보들 중에서는 별로 크게 기대하는 인물은 없다. 저는 그게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구도랑 바람인데 구도에서는 사실 이제 양자로 붙느냐 다자로 붙느냐에 따라서 표가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단독으로 이제 개혁 진영을 대표해서 나가고 이제 구보수 세력들이 여러 명의 후보를 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심에서는 거의 압도할 걸로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당심에서 좀 불리하더라도 이제 상대방들이 표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유리할 수가 있고 그걸 또 위기감을 느낀 이제 구보수 세력들이 전통 보수들이 이제 후보를 한 명만 내겠다. 그러면 이제 유승민 의원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단일화에 대해서 뭐 민주당도 그때 뭐 단일화 하니 많이 했지만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후보들이 다 전체적으로 조급하지 않습니까? 초조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단일화까지 계산할 그런 여유는 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람이 가장 센 건데 이 바람에서 저는 이준석 바람이 한 번 더 분다고 봅니다. 이번에 징계 내지는 가처분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저는 국민들께서 상당히 분노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총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태에서 총선 어떻게 치르냐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당이 또 바뀌어야 된다. 또 잘못했습니다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우리 당원들이 저는 이준석 당대표를 뽑았고 윤석열 후보를 우리가 통해서 대선을 이기고 지선을 이긴 정말 위대한 당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원들이 지금 여론조사대로 결정을 할 가능성 매우 낮고 뭔가 또 정치적 결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누군가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에서 공천 주면 되는 곳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지금의 100한 석이 그냥 실제 진짜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있지만 나머지들도 이른바 영남이나 강남, 서울 강남 이렇게 이른바 국민의힘 텃밭으로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되는 곳이 사실상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뭐 표현하듯이 그냥 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지역 국회의원, 비례대표 전국 국회의원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 지금 지지율과 상관없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선거에 임박해서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재평가해 주십시오. 그거는 그 얘기를 할 사람은 원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명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코어 지지층에 가면 매달리게 하는 왜냐하면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그 코어 지지층에 매달리게 하는 지금 국민의힘을 만들었고 이렇게 구심력이 너무 세게 작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도층을 포섭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른바 원외들은 기본적으로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체제로 가게 되면 그대로 또 똑같이 유지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총선에서 패배는 그냥 드러나는 것이고 근데 그것과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주류들하고는 이해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은 이 상태여도 선거 치르면 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변화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부 맞는 얘기는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역 경쟁력이 있는 의원들이 많이 없다는 평가는 전 동의를 합니다. 뭐 선거구 자체가 그렇게 저희가 의원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의총에서 나타난 결과는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과 완전히 괴리돼 있죠. 근데 저는 전당대회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는 일단 당원의 수가 너무 늘어났고요. 늘어난 것도 있지만은 원외들도 똑같이 다 한 표를 행사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뭐 100명 돼도요. 이 전당대회가 붙는 숫자는 몇십만이거든요. 거기다가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까지 하기 때문에 저는 당의 지금 이런 좀 소위 말하는 민심과 당심이 괴리된 현상이 저는 실제 전당대회가 들어가면 위기감을 통해서 원외들도 똑같이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저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근데 세 번의 그 중요한 선거들을 연거푸 이긴 당대표를 지금의 위기 상황, 그러니까 지금의 갈등 상황으로 몰아넣은 이른바 당의 지금 어떻게 주류층 이 주류층이 그러면 새로 당대표가 선출됐다고 그대로 따라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엄청난 파열음이 생길 거고. 근데 안 따라가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당대표를 뽑으면 존중을 해야죠. 그러니까 당대표를 뽑아서 존중을 했으면 이준석 대표가 존중을 받아야죠. 근데 이번에는 새로 정기 전당대회 하자고 해서 해주니까 네. 그럼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 대통령이라도 싫은 소리를 해야 된다. 당대표가 이걸 인정을 한다면 선출된 당대표라도 뭐 다른 생각이 있으면 쓴소리를 받아야 되는 건 뭐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 쓴소리는 영원히 쳇바퀴처럼 돌아갈 텐데 문제는 이거죠.
야당이 비판하는 것과 여당이 비판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 뼈 아프냐면 저는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만약에 총선이 끝났어요. 그래갖고 총선이 전대가 끝났어요. 그래서 총선을 두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우리 당이 알아서 합시다. 그리고 당이 지지율을 높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계속 비판한다면 제가 딱 연상되는 게 노무현 대통령 집권 3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집권 3기에서 한 20%였는데 열린우리당이 흔듭니다. 완전히 지고 맨날 흔들어요. 당의장이 직접 가서 대통령 잘못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고함도 지르고 독대해서 어떻게 됐냐면 4%까지 떨어져요. 지지율이. 그리고 당시 이병환 비서실장이 정동영 당의장을 두고 살모사 정치를 하고 있다. 어머니를 죽이는 뱀들처럼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난장판이 돼갖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정동영 500만 표로 져요. 그 다음에 승계가 안 되고 그리고 지지율은 4%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은 비판이지만 지금의 행태가 집권 초기에 집권 여당이 스탠스가 그런 형태로 만약 가게 된다면 민심과 당심이 과연 그걸 걱정하면 그렇게 비판적인 어떤 그 후보를 밀어줄까요? 근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건 이미 사법부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뭐 존중하든 안 하든 국민의힘의 뜻이지만요. 그러면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진 정당 하에서 어떤 민주적 의사 수렴이 있을 것이며 어떤 공천제도에서 민주적으로 사람을 선출할 것이며 저는 큰 기대 안 되거든요. 그냥 권력자 입맛에 맞는 소리만 하고 짹짹짹거리고 간신들만 넘쳐나는 그런 정당이 되는 것인데 뭐 이미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여기서 시끄러우니까 우리 집권 여당이 책임을 해야 돼라는 명분을 들이대서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도 그냥 당을 이끌고 가고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순응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 집권 여당에서는 어떤 걸 만들어내도 저는 국민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하지 않으니까요. 당 내부에서도 민주주의를 안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민주주의를 하겠습니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민주주의를 하겠습니까?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를 바로 보고 그 문제를 풀면 됩니다. 지금 문제는 뭡니까? 대통령께서 이 당에 대해서 당무 개입 안 한다고 했지만은 지금 사실상은 당무 개입 했든 안 했든 간에 다 지금 당은 대통령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대통령께서 했던 유명한 말 2개가 있는데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랑 대통령 그 법무부 장관은 이제 그 검찰총장 부하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똑같이 여당 대표도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검찰총장 아니듯이 대통령 부하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 2가지 선언만 하시면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란 얘기는 국회의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아라. 그것이 나의 정신이고 그걸로 난 집권을 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당이 건강해질 거라고 봐요. 의원들도 이번에 의총을 저희가 2번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권성동 대표 선출했을 때보다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표가 나뉘었을 때 한 6대4까지 올라왔어요. 그렇다면은 저도 우리 당도 좀 민주적으로 건강하게 가야지. 아니 사람인데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인데 그걸 홍준표 시장님 말씀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다 침묵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지적을 하고 바로 교정할 의무가 여당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우리 당이 침착하게 지금 이 상황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인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집권 주류들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고찰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예, 사실은 이거는 원래 그 배려는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지금처럼 뭐 집권 여당의 대표를 흔들고 그다음에 야당 17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그 조사와 수사와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진행하고 지금 국가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듯이 다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대통령께서 먼저 협치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아니 뭐 그렇게 소란하게 뭘 싸우고 다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집권 초기거든요. 초기니까 사실은 불러서 당대표를 불러서 이준석 대표 불러서 아니 도대체 요구사항이 뭐냐, 우리 또 어떤 부분에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 얘기 듣고 그렇게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간에 의견 수렴하면 그냥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야당 대표에게도 야당 대표가 벌써 지금 영수회담 제안한 지가 언제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당 대표하고 야당 대표하고 영수회담 하면 되거든요. 거기서 좀 얘기 듣고 개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수사 감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간다 하더라도 현재 민생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경청하고 각자 서로 의견에서 서로 주고받을 거 주고받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그 좀 협치의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다 이해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할 생각 안 하고 다 계속 뒤로 빠지면서 숨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대표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다음에 거대 야당의 대표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숨어서 본인의 어떻게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스피커로 막 떠들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고위당정청 회의 오늘 어젠가요? 고위당정청 회의 때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은 입이 없어야 돼요. 근데 비서실장이 무슨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 무슨 지시하듯이 총리가 옆에 있는데 이게 좀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국무총리에 대고 여야와, 그러니까 내각과 여당은 적극적으로 이런 이번에 그 순방 성과를 폄훼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달래요. 이게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른바 총리를 그냥 핫바지로 만드는 그런 형태의 발언을 서슴없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당 내 이른바 당대표 입장에서도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야당에서도 협치로 좀 도와줄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가진 분, 즉 윤석열 대통령의 프레셔, 본인이 풀어야 될 문제예요. 네. 자, 열띠게 토론하다 보니까 저 마무리 발언을 드릴 시간이 이제 벗어났어요. 근데 좀 전에 하신 말씀들 마무리 발언으로 가름해도 되겠죠? 가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 본색. 그런데 답답한 게 있습니다. 집권한 여당이 벌써 4개월이, 그러니까 150일, 6개월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이 토론을 하는데 집권 여당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하고 있어서 과연 이 집권 여당이 빨리 수습이 될지 얼마나 더 걸려야 될지 답답할 노릇이고, 국민들은 더, 시청자분들은 더 아마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도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